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 맞춰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경북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을 공략한 데 이어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벌였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부실하다며 상설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말수.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20대 대선 전국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 후보는 47.8% 득표율로 2위인 홍준표 후보와 6.35%포인트 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통해 분열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47.85% 득표율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41.5%를 기록한 홍준표 후보와 6.35%포인트 차 승리였는데 홍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에 앞섰지만 당심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7.47%, 원희룡 후보는 3.17%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정권 교체를 거듭 강조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또 고발사주 의혹과 가족 관련 수사, 정책 대안을 통한 수권 능력 입증, 중도층과 청년층까지 지지세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맞설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장 먼저 청년들을 만나 TK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재정당국이 반대해도 타협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TK 지역 공략에 나선 겁니다. 먼저 경북대를 찾아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이 후보는 자신은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것은 매우 퇴행적이라며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이 후보는 대구 경북 표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저의 출생지,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라서 지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적을 낼 게 누군지를 판단하면 저에 대한 지지가 상당 정도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어 이 후보는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면서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상설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주요 국가 대비 양호하고 정부의 내년도 세수 예측이 10조 원 이상 과소추계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지원의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핀셋 지원도 필요하고 좀 더 큰 힘에서의 보편 지역 지원도 동시에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상 작년에 보편적 지급,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올해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어드는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상설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일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구속 기소되어 있는 유동규 씨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했는데 정진상 씨가 지금 캠프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아주 많은 의심이 간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좀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집중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확대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종합정책 질의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야당은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이 누군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다며 거듭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는데요. 민주당은 특정인의 진술로 소설을 쓸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알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반박하며 계좌 추적을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의 칼끝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매섭게 겨누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구속된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배당금 절반을 소유한 그분과 영장심사에 앞서 말한 최선의 행정을 하신 그분이 동일인인지 규명하고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김만배 씨가 지칭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비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부실장이 유 씨를 회유했을 가능성과 통화 결과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부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그분이 누구인지 검찰이 철저히 밝혀야 하는데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피의자 진술로 소설을 쓸 게 아니라 돈을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를 해서 1,155억이 대장동 PF로 들어갔고 그 돈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금융 콘소시엄의 43%의 지분을 갖는 하나은행이 32억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는가? 6%의 지분을 갖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4천억이 되는 돈을 가져갔는데 왜 그랬는가를 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은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 통화와 관련해선 정 부실장이 이재명 후보 참모인 만큼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를 막기 위한 법안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자신들이 먼저 발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금 개발이익 환수법보다 시급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이라며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제출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아트 갤러리에서 11월을 맞아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무고개 하듯 작품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비로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한지연 작가의 전시회를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핏 보면 사각형과 원형만 눈에 들어오지만 자세히 보니 얽히고 설킨 지퍼 조각이 선명합니다. 열면 보이고 닫으면 보이지 않는 지퍼를 통해 캔버스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작가가 전시회를 통해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지퍼는 열리고 닫히는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퍼의 개폐성을 통해서 지퍼를 벽면에 부착함으로 해서 지퍼 이면의 공간을 열고 닫으면서 그 안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벽에 가까운 원형은 문장부호 가운데점을 의미합니다. 단어 사이를 동등하게 이어주는 가운데점처럼 동등한 사람 관계를 표현했다는 작가. 하지만 작품 의도를 유추할 만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객과 소통을 위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열어둔 겁니다. 각자 개인의 해석을 담아서 그 안에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낳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저랑 같이 또 소통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를 찾아가며 흥미를 느낍니다. 지퍼를 이용해서 이런 일관성 있게 그러면서도 다양한 이 결과물들을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름대로의 의미를 좀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것 넘어 작가의 숨은 의도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이번 작품전은 오는 29일까지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국회방송 태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내 통신사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넷플릭스를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얌체 인터넷 통신망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방지법을 제정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금지시켰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를 두고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후보 스스로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약속한 지 몇 달이 됐다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대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시장에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내년 예산안 최우선 순위는 위드 코로나 예산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이같이 밝히며 위드 코로나 필수 예산안을 마련해 적극 관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이라며 확충 방안으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고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심의 동향을 풀어주실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결정이 됐네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이제 넣었을 때 조사된 다자 가상 대결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게 있는데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확정되기 전의 결과죠. 직전에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자 가상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외에도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보시죠. 이재명 후보 30%, 윤석열 후보 35%, 심상정 후보 6%, 안철수 후보 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뭐 더 이긴다,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35%, 5% 포인트 앞서 있는 결과이거든요. 오차 범위 내 팽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좀 최근 추세를 보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리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박스리. 얼마만큼이나 빨리 지지층을 결집을 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장동 의혹을 탈탈탈 털어내고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오차 범위 냅니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 높아진 정권 교체 여론, 또 높아진 국민의힘 지지율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다자 가상 대결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이 표심을 어느 정도나 끌어올 수 있을지 뭐 완주하게 된다면은 심상정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에는 부담되잖아요.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되니까 안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나 합당이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안철수 후보의 마음 말 그대로 안심입니다. 안심을 끌어와야 국민의힘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심 윤 아니군요. 이재명은 심상정,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를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년 판도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신행크 이걸 제가 좀 활용을 해도 되나요? 어떤 겁니까? 이심 윤안. 이심.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조금 전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저게 이제 확정되기 전이라 확정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추가로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팽팽한 지금 프레임 전쟁, 프레임 대결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중도층이 합류를 한다든지 또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아지는 컨벤션 효과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점은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다음 주에 봐야 될 텐데 워낙 팽팽한 접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컨벤션 효과가 사실상 없는 대선 국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또 다음 주에 이제 조사 결과를 또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를 두고 이제 본선 레이스가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인데 국민들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정권 유지냐, 아니면 국정 안정이냐,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이냐인데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심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10월 넷째 주 중간에 있는 그래프인데 정권 심판론이 49%, 국정 안정론은 41%잖아요. 그러면 8%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주 만에 20%포인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34%가 국정 안정, 정권 심판이 54%, 무려 20%포인트입니다. 이게 확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 부동산 이슈, 대장동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대출은 규제되어 있다. 이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예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우리도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이런 부담감. 마지막으로는
요소수입니다. 요소수까지. 이 요소수 논란, 네. 정말 말 그대로 요소수가 생명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부동산, 경제, 요소수 논란 등이 정권 교체가 더 여론이 커지는 상황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수까지도 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야 대선 후보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같은 기간에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이 27%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정당의 차이가 11%포인트입니다. 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올라갔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내려왔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 이유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으로 촉발된 부동산 이슈에 대한 부담, 또 그리고 최근에 경제 상황, 미국 연준, 또 우리 경제도 지금 경기 이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 네. 물론 이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회복, 또 작은 이슈가 큰 이슈로 확장되고 일파만파 커지는 영향을 주거든요. 바로 그게 요소수입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지만 요소수가 생명수다 이런 또 발언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여론이 입장에서 그렇죠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권 재창출이 정권 연장보다 네. 훨씬 높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예외인 또 의외인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긴 하지만 네. 임기 말에 지금 계속 40%에 육박하는 안정적인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높다. 그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거예요. 네. 그만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결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지지층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좋아하는 대통령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 2위를 다투거든요. 네. 이것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지지층들이 똘똘똘 뭉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흥미로운 건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가장 좋은 긍정평가를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정권 교체 여론은 높지만 대선 후보 지지율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 후보 오늘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죠. 네. 월등하게 더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데 네. 왜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여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평가가 높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이 중도층까지는 가져오지 못했다. 왜? 정권교체 여론에는 중도층도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이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여론까지는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자기 지지율로 가져오지 못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뒤에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거목으로 버텨주고 있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유권자들의 검증이 중요해졌는데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느냐 이 부분을 물어본 조사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성일 거야. 왜냐하면 각종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 대통령의 자질로서 중요한 걸 물어봤는데 능력과 경험 네. 그리고 정책 공약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소통 화합이 20%로 나타났고요. 도덕성은 17%예요. 네. 그러니까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이번 대선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비호감도 높다. 또 각종 이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높은 그런 대선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을 우리가 프레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덕성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인 기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각종 의혹과 관련된 대장동이든 고발사주든 이런 의혹보다는 오로지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겨야 되는 선거, 그 후보의 능력이 오히려 평가를 받는 선거. 그래서 보면은 선택 기준에서 가장 높은 것이 능력과 경험, 네. 그리고 정책 공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선 국면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코너를 통해서 계속 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은 네. 각종 의혹들은 계속해서 공방을 벌일 겁니다. 네. 하지만 정작 이 중간에 서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능력과 경험, 그리고 정책 공약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대통령 선택 기준도 뭐 앞으로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고 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국가 운영 능력을 그렇죠. 더 높게 평가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에서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썼다 지운 백이종 군입니다. 역대급 당원 투표율로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국민의힘 경선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죠. 마지막까지 윤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가 6%포인트 차로 패배한 홍준표 후보는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홍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미리 예상했던 걸까요?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경선 결과 발표장에서 했던 인사말과 비슷한 내용을 먼저 올린 건데요. 여기에서도 홍 후보의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글을 올린 직후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가 다시 삭제한 건데요. 바로 백이종군 하겠습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백이종군은 아무런 직책 없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심을 밝힐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때문에 이 문구를 지운 건 홍 후보가 향후 당 대선 후보 선거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 후보는 백이종군 문장 앞에 경선 흥행 역할에 만족하고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후보는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썼다 지운 홍 후보의 백이종군 의지, 과연 원팀 정신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렸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유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전 5에서 7분가량 이뤄진 이 통화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언론과 정과에 관심이 집중되자 결국 정부 실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유 전 본부장 평소 모습과 달라서 확인자 전화를 했고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진성준 의원도 오늘 두 사람의 통화는 우연의 일치라면서 확대 해석에 경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진상 실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구명을 호소했는 거라고 한다면 유동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지 정진상이 먼저 전화를 걸 리가 있겠습니까? 유 본부장이 아닌 정 부실장이 먼저 건 전화였고 정 부실장은 압수수색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게 진이열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절묘하게도 검찰 도착 직전 통화 타이밍을 맞췄다는 건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를 던진 것은 통화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 직전에 있었던 두 사람의 통화가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진 앞으로의 검찰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전국대학생위원장이신데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 그 전에 좀 해보셨나요? 네, 유튜브 같은 데 주로 나갔고요. 이렇게 국회 방송 같은 데는 처음입니다. 네. 오늘 뭐 생방송이긴 하지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청년 마스를 통해서 20대 청년층 이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텐데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전국 대학생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20살 때부터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 정치에 이렇게 일찍 관심을 둔 그 배경 궁금하네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운동을 좀 해왔고요. 제가 20살이 되던 2013년이 사실 안녕들 아십니까 운동이 활발하던 때였어요. 2013년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들 이제 제도권 정치 안에 좀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저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초면이라고 들었는데 김재섭 의원, 네. 오늘 이 박영훈 위원장 첫인상 어떻습니까? 첫인상 좋으십니다. 역시 위원장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청년 정치인인데, 예, 그래도 우리 오늘 그 박영훈 위원장보다는 한 두 수 그 형님이신 것 같아요. 선배 느낌이 좀. 나이는 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정당 활동을 훨씬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정당 가입한 지가 지난해 총선에 공천을 받으면서 그 전에 공천 심사를 받으면서 당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길지 않았고요. 근데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는 한 10년 정도의 정당 경력이 있으니까 정치로는 선배죠. 앞으로 두 분의 그 뜨거운 토론과 또 이게 방송의 좋은 합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께도 잠깐 첫인상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한 지역에 우리 당원분들도 이렇게 케어하시고 국회의원 선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실 당직이나 이런 경험이나 시야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젠틀하게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청년 정치계에서는 스타입니까? 스타가 될 운명을 갖고 있죠. 어머. 예. 어쨌든 뭐 오늘 첫 방송 분위기가 좋네요. 시작부터 훈훈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한 본선 레이스 막이 올랐는데요. 우선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47.85%의 득표율로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2위 홍준표 후보와 격차가 6.35%포인트였어요. 당내에서는 사전에 윤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걸로 예상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정도 격차도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승리 요인까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고, 네. 그런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역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 좀 반반 정도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점쳤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라고 하면은 앞선 윤석열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지금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사실 50% 이상, 과반 이상이 있고, 말하자면 이제 방문 정서 내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들이 높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잘 상징하는 사람이 사실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당원들이,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분들과 보수 지지층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 상징성이 있을 것이고, 본선 가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적임자라는 아마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판에 또 이렇게 표가 결집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승자로 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된 건가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사실 거의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퍼센테이지까지 거의 맞췄기 때문에. 이 격차까지도? 네. 예. 그래서 지금 청년 정치계의 스타인가 봅니다. 운명입니다. 운명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박영훈 위원장님께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항마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윤 후보의 경쟁력,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어떤 분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투사의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 한 4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뭐 120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 뭐 왕자를 손에 쓰기도 하고, 다양한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옹호하는 발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데 실수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틀이나 3일마다 말실수나 망언을 하는 후보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경선 최종 당원 투표율이요 63.89%입니다.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열기가 본선까지 이어질까요? 왜 흥행하셨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의 흥행을 보면은 사실 민주당이 더 흥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인단 수도 200만에 육박하고 67% 정도의 참여율을 보였거든요. 그에 반해서 과거의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경선에 대한 참여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은 64% 참여로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아직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왜 흥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당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투표율보다 이번에 좀 높았던 것은 최근에 가입한 20대, 30대 온라인 당원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에 기인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전공 교체할 적임자 누구냐, 내 손으로 뽑고 싶다, 이제 이런 열망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존과는 좀 다른 좀 높은 득표율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선에서까지 또 흥행이 이어질까요?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한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대표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당이 젊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젊은 층의 정치 참여 확대가 막을 수 없는 이제 조류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실제 2030 세대 이제 표심의 이런 흐름이 야당 쪽으로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 결과까지 이러한 흐름이 좌우할 수도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20대, 30대 표심이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저버리고 당시 이제 부동층으로 한동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20대 부동층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보다 네. 부동층이 더 많은 상태고, 사실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표심은 그런 사건도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지난 총선, 그 지지난 우리가 이제 미래통합당, 그 전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 내지는 뭐 새로운 보수당, 이 보수 계열에 대한 지지도가 20대, 30대 남성들의 굉장히 유의미하게 계속 높은 수치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정당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그 지지세들이 좀 모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대, 30대의 지지율은 확실히 국민의힘이 더 높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본선 결과를 좌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모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이 이 투표자 수는 절대적으로 많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개표 결과들을 좀 보게 되면 20대, 30대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50대, 60대의 투표율이나 50대, 60대의 지지율들을 일정 부분 추동하는 결과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다, 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할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되는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까 20대, 30대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많이 향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이 이어져서 아마 본선에서도 그것이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 30대이고 그리고 이제 20대신데 우리 저기 김재섭 위원의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고요. 국민의힘의 20대, 30대가 많이 지지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게 아니고 특정 인물에 지지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준석에게 지지했다가 이제는 홍준표에게 지지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20대는 3%예요. 그리고 30대가 9%, 그리고 40대가 9%로 나와서 398 후보라고 별명을 얻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20대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27%와 6%로 별 차이가 없었는데 30대에서는 44%와 21%, 그리고 40대에서는 54%와 20%로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20대, 30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단순히 밈이었다, 홍준표에 대한 밈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정말 국민의힘의 20대, 30대, 40대까지 이렇게 지지를 표명했으면은 이 지지율이 온전히 윤석열 후보에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반증의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대, 30대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계곡정비, 이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20대, 30대가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 20대는 한 가지 정당, 한 곳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후보를 보거나 정책을 보거나 그런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30이 내년 대선에 큰 역할,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시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 간의 신경전의 후유증이 커졌습니다. 청년들의 용어로는 소위 팀킬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이 먼저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고 이제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텐데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 민주당은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이미 원팀 선대위가 꾸려졌고요. 네. 저는 얼마 전 선대위 출범식이었죠. 출범식에서 이낙연 대표님의 연설 중에 감명받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전통이 있다. 우리가 경쟁할 때는 경쟁할 때라도 하나가 될 때는 하나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선대위에도 실제로 1차, 2차를 통해서 이낙연 캠프 그리고 정세균 캠프에 가셨던 분들이 먼저 이렇게 배치가 되셨어요. 이것은 원팀의 기조에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이 끝났지만은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대선에서 홍준표의 역할이 끝났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 써주시라라는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거든요. 네. 이렇게 경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치 불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보면서 저희보다는 국민의힘이 원팀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뜨거운 경선까지가 내 역할이었다. 뭐 그렇게 이제 여기 그 네. 박용훈 위원장님은 해석을 하셨네요. 박 위원장님의 희망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었죠. 새로 나온 후보가 현직 같은 당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배경에 사실 20대 30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을 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원팀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는 뭐 본인의 말씀을 분명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 캠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공동선대위원장이 서른 의원 계시잖아요. 서른 의원께서는 일단 뭐 면전 앞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바가 있었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후로 2주간 뭐 남미 출장을 간다든지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의 아까 메시지 그 이후에 뒤에 나온 메시지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어쨌든 자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애초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목적은 예를 들면 뭐 홍준표가 돼야 된다, 뭐 윤석열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강했거든요. 20대, 30대의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만 봐도 7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의 지금 표심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얼만큼 지금 이탈된 20대, 30대 후보를 지지율을 끌어내느냐로 결국 원팀으로서의 단결력을 갖추게 되는 결정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은 아마 좀 충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 네. 후보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원팀과 관련된 우려들은 사실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제 대선 내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후보에게는 대장동 관련 의혹 그리고 이제 윤 후보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이 끝까지 이제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이슈가 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김재섭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 큰 이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 사주 역시도 검찰을 사유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진행한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김웅 의원과 당시 이제 조성은 씨의 통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복구가 돼서 네. 김웅 의원한테 집중적으로 지금 이 사주가 있었는지 여부를 캐내는 과정이고 반면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화천대유 일당들이 지금 대장동 사업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이익까지도 밝혀진 것이 이미 뭐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건 민주당도 인정하는 바고 과연 그러면 이재명 후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연계관계가 있느냐가 밝혀지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발사주 문제 역시도 김웅 의원과 윤석열 당시 총장 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를 보자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는 아직까지 김웅 의원 하나를 혐의를 밝혀내는 데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진상 씨와 통화를 했다든지 일부 이재명 후보와 연계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비칠 정도의 수사 결과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사 결과로만 지켜봤을 때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그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게 됐었는데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가 LH 땅 투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패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고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그 출신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비판 여론이 결국 여당한테 향한 것이었거든요.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연계 관계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문제와 더 그 별개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번 선거의 핵심 문제이고 그것의 상당 부분 여당이 예를 들면 집값 상승이라든지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면에서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이 이번 선거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둘 다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장동 이슈는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뤘다는 점에서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발 사주 이슈가 헌법을 유린한 사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큰 이슈지만은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이 더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이슈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이재명 혼자만의 의혹이 아니라 지금 돈 받은 화천대유에게 돈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을 받았죠. 처음에는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위로금이라고 했다가 또 어쩔 때는 성과급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게 뇌물이에요.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만의 의혹이냐, 이거는 우리가 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재명의 혼자의 게이트였으면 지금 그 법조 판사들, 판사 출신의 변호인단이 다 박근혜 정부와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었다면 이분들에게 돈을 나눠줄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요. 물론 당시 성남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동규의 비리, 일탈이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겠죠. 하지만 이게 여기서 더 나가서 이재명까지 연루되었다.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우리 아직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확정돼서 본격화된 20대 대선 전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옅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